후진국으로 통하는 방글라데시에 역사적인 다리가 건설되자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특히 방글라데시 외교부와 현지인들은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또 하나의 도깨비 도로가 될 것이라며 열광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와는 별도로 중국 측이 1대1로 프로젝트의 일부분이라 언급하자 방글라데시 외교부로부터 강한 반박이 나오고 있어 시진핑마저 크게 당혹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인 수만 명이 한국에게 열광했던 파드마대교 개통식.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25일 방글라데시에서는 파드마 다목적 대교 개통식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현지에서 가장 긴 다리로 사업비 38억 달러 약 5조 원가 투입돼 8년에 걸쳐 완공된 것입니다. 상층부는 4차선 도로로 되어 있고 하부는 철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두 41개의 교각 가운데 수중 122m 교각은 세계에서 가장 길며 교량 6.2km를 포함한 총 연장은 20km에 달합니다. 그동안 파드마강에서의 특수교량 사업은 엄두를 내지 못해왔습니다. 사업비 문제뿐만 아니라 오랜 침식 작용으로 대부분의 지역에 모래가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도 겐지스강과 히말라야 산맥에서 뻗어나온 거대한 물줄기로 나라가 3분할되어 있고 강폭만 6km에 하류는 최대 10km가 넘는 거대한 강이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파드마강 인근은 난류와 소용돌이로 1970년대 이후 270척의 선박이 침몰된 바 있으며 그로 인해 4천여 명이 사망했을 정도로 험난한 지역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반복되는 우기로 10년도 되지 않아 강줄기 자체가 변하는 리스크도 있습니다. 수백 년을 걸쳐 변한 강줄기를 확인해봐도 다리를 세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해당 지역 다리 건설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기업은 바로 한국도로공사입니다. 자금 사정상 시공은 중국 업체 MBC가 맡았으나 방글라데시 측은 시공 감리를 한국 측에 부탁해왔습니다. 난공사가 예상되는 지역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중국 측의 부실 공사를 철저히 감독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컨설팅 입찰에는 한국도로공사, 인도 ICT, 프랑스 EGIS, 미국 루이스 버저 등이 경쟁을 벌였는데 한국 컨소시엄이 기술 점수에서 최상의 평가를 얻어 1위를 했던 상황입니다. 입찰은 기술과 가격 비중이 각각 91방식 QCBS로 치러졌는데 결국 기술력이 높은 한국에게 컨설팅을 맡겨 안전한 다리를 짓도록 했던 것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인천대교뿐 아니라 수천 건의 감리에 참여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은 2014년 1240억 원 규모의 시공 감리 용역을 따냈던 것입니다. 해외 건설의 경우 감리 사업은 미국이나 유럽, 일본 회사들이 주로 맡아왔지만 현재는 한국도로공사의 기술력이 선진국의 자리를 대체해버렸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량 사업과는 다르게 해당 지역은 지하 100m 이상을 파내려가도 지지해줄 만한 안반 자체가 없다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우기에 따라 급변하는 수위, 바다와 비슷한 속도의 물살, 교량 주변을 감싸는 급류는 30m가량을 파헤치는 등 여러 악조건도 난제였습니다. 교량 기둥을 세우기 위해 6개의 거대한 파이를 박아도 안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중국 측은 대강 지지대를 설치해 건설을 하려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끝까지 원칙을 지켰고 난제는 하나둘씩 해결돼 갔습니다. 깊이 150m 이상의 시험 파일을 시공해보고 파일 하단부의 자형태, 콘크리트 구조물을 덧대는 방식 그라우팅으로 지지력을 확보했던 것입니다. 특히 물줄기의 변화를 막기 위해 관련된 제방만 13km를 쌓아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기는 약 4년 더 늘어나며 방글라데시 측을 다급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공사 시간이 늦어지는 것에 의구심을 보였지만 현장을 찾은 고위 관료들은 도로공사의 철저한 감리에 감탄하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과거에도 한국 기술력을 확인했고 여전히 신뢰를 보인 상태입니다. 이는 방글라데시에서 도깨비 도로라고 부르는 구간이 한국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원조 사업 SOC를 통한 건설이 상당했는데 중국 시공사들도 사업에 다수 참여해 도로 등을 건설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건설한 도로는 몇 년이 지나지 않아 훼손되기 일쑤였습니다. 불량 자재 등을 사용해 부실로 지어진 데다 유지관리마저 형편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20년 전에 지어진 특정 도로가 지금도 멀평의 도깨비 도로라고 부르는 지역이 있습니다. 한국건설사가 시공한 자문화대교 및 연장도로가 그 주인공입니다. 현대건설은 1991년 해당 교량 및 도로를 완공한 바 있습니다. 설계에서 시공에 이르는 전 과정을 총괄하는 턴키 베이스 방식으로 수주해 완공했던 것입니다. 4.2km에 달하는 자문화대교는 내구 연한이 120년 이상에
진도 7.0의 강진에도 견딜 수 있습니다. 자문화교가 먼저 추진된 이유는 강폭과 퇴적층의 깊이가 파드마교보다 상대적으로 짧고 낮았기 때문입니다. 자문화대교의 건설로 방글라데시 동서간 이동은 좋아졌지만 서남 측의 교통통행은 여전히 선박에 의존해야 해 불편이 상당했습니다. 이에 엄청난 자금을 투입해 또다시 파드마 대교를 건설한 것입니다. 그들은 한국 기술력이 들어가 또 하나의 도깨비 교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파드마 대교는 수도 다카에서 남서쪽으로 31km 떨어진 파드마강에 세워졌으며 남과 북을 연결해 물류 확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배에 오르기 위해 3일씩 적체돼 왔던 물류 흐름이 일시간 납짓으로 좁혀졌기 때문입니다. 방글라데시 총리는 파드마 대교가 수도 다카와 방글라데시 남부 21개 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허브가 될 것이라 자신하기도 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 또한 파드마 대교 개통으로 GDP가 매년 1.3%씩 늘어나고 빈곤율은 0.8%포인트 낮추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측한 상황입니다. 해당 다리는 이미 진입하려는 차량 수십만 대가 줄을 서며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중국 측이 파드마 대교를 1대1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소개하는 등 방글라데시와 중국 협력에 좋은 예라고 발표하자 현지에서는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외교부가 중국이 파드마 대교의 성과를 훔치려 한다며 강하게 비난했던 것입니다. 곳곳에서는 중국 측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방글라데시 측은 중국 자금이 건설에 재정적으로 기여한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중국 측의 이런 어리석은 발언을 두고 1대1로가 힘을 잃어가고 있어 시진핑의 불안이 작용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방글라데시가 내세웠던 것은 건설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컨설팅을 했다는 점입니다. 즉 교량건설 및 하천공사에서 한국이 중국을 감독했기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가 파드마대교 건설 과정을 총괄했고 교량 운영과 유지 보수를 맡게 됐다며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가 아님을 분명히 하기도 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파키스탄이나 스리랑카와는 달리 1대1로에 대한 중국의 모든 제안에 신중하게 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스리랑카 한반토타 항구 개발에 자금을 뗀 후 99년 동안 항구 운영권을 빼앗은 것을 예로 들며 심해 항구 개발에 있어 중국 자본의 투자를 일체 허용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파드마대교 건설은 당초 세계은행 차관으로 추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2012년 다리 건설과 관련한 컨설팅 회사 선정 과정에서 정부 고위 관료의 부패 의혹이 드러났다는 이유로 12억 달러의 차관이 취소됐고 이후 아시아개발은행 ADB과 일본국제협력기구 자이카 등도 발을 뺀 바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중국 측이 지속적으로 자금 대출을 타진했으나 방글라데시는 단호하게 거절하며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했던 것입니다. 중국은 방글라데시에만 총 300억 달러에 달하는 사회 간접 자본을 투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방글라데시는 중국과의 관계를 끊기 위해 모든 수주를 한국 측에 몰아주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4월 약 1천억 원 규모의 파드마대교 운영관리 계약을 따냈고 지난달 30일에는 방글라데시와 고속도로 M8 운영관리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총 길이 55km로 수도 다카에서 서남부에 위치한 방가를 연결하는 아시안 하이웨이 1번 도로를 말입니다. 이는 아시아 대륙 32개국을 연결하는 14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국제 자동차 도로망입니다. 수주한 도로 중간에 파드마 대교가 있어 총 75km 구간에 하이패스와 지능형 교통관리 시스템이 한국 기술로 설치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국이 1대1로 프로젝트의 일환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뭉개버렸다는 설명입니다. 도로공사는 개통 후 5년 동안 요금 징수와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 및 안전재난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인천공항공사 등이 해외 공항 건설과 운영에 뛰어든 사례는 있지만 국내 공기업이 해외 도로 운영을 따낸 건 처음이라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세계 8위 인구 대국으로 1억 6천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으며 세계 2위 의류 수출을 바탕으로 연 6% 이상 고성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국에겐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여겨지고 있는 곳입니다. 현지에는 약 200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습니다. 한국이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은 13억 달러로 연간 투자액은 1억 달러에 달합니다. 미국, 영국, 네덜란드, 싱가포르에 이어 5위 투자국이 된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대우건설 등이 현지 파트너 기업과 협업해 투자를 이어오고 있으며 특히 삼성은 에어컨, 냉장고, 스마트폰 등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들 또한 자국의 모든 개발 사업에 한국을 우선으로 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지난 2020년 방글라데시 다카 공항 확장 공사를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제3 여객 터미널과 주차장, 진입도로, 계류장 등을 신축하는 것으로 계약 규모는 약 1조 9천억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2019년에도 삼성물산이 단독으로 7,500억 원 규모의 방글라데시 메그나갓 복합 화력발전소 공사를 수주해 중국을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도 GS건설이 다카 인근에 조성되는 9만 가구 규모 신도시에 약 7억 달러 규모의 배전선로 우선 사업권을 확보해버린 상태입니다. 게다가 제2의 파드마대교로 불리는 메그나대교 건설을 한국 측이 따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우건설과 현대건설, 한국도로공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우선 사업권을 보장받았던 것입니다.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의 메그나강을 좌우로 연결하는 2.7km짜리 교량과 인접도로 약 21km를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말입니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진심을 다해 신뢰를 얻은 한국, 공을 가로채려다 망신을 당한 중국. 과연 세계는 어느 나라와 함께하게 될까요? 최근 발생한 트럼프 피격 사건으로 온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며 전 세계 여러 시장들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덕분에 한국 방산이 더욱 주목받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다시 한번 K방산이 또 축포를 터뜨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한국 미사일 최초로 미국의 수출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와 화제가 되고 있으며 또 미국이 한국에 대한 의존도와 신뢰가 급증하면서 미국 사령관 입에서 직접 한국 핵 잠수함 도입도 언급되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소식인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유세 도중 피격당했으나 건재한 모습을 보이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당선 가능성을 대폭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 카운티에서 유세 도중 피격되었습니다. 총알이 귀를 관통하는 상황이었는데 자칫 잘못하면 머리에 맞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총격범은 사살되었고 지지자 중 1명은 숨지고 2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현장 사진도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격 직후 피를 흘린 채 주먹을 불끈 쥐고 선 사진 한 장이 올해 미국 대선 판도를 뒤흔들 세기의 사진으로 남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또 이날 미국 언론들이 쏟아낸 현장 사진 중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귀를 관통한 총알에 날아가는 궤적을 포착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도 있어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응급처치를 받은 뒤 퇴원했으며 SNS를 통해 미국인의 단결과 강력한 결의를 강조하면서 본인의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그리고 예정대로 공화당 전당대회에 참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60%에서 70%까지 오르면서 향후 트럼프 지지율이 상승하며 바이든과 격차가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방위산업 관련주 투자 심리가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내 방산주 주가가 한 차례 크게 올랐지만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세계 각국은 방위비를 크게 늘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방산기업들이 확보할 수 있는 수출 물량이 늘어난다는 시나리오가 한국에 큰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년간 411% 상승했고 현대로템은 92%, 한화시스템은 25% 올랐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세계 각국이 자주국방 예산을 크게 늘리면서 국내 방산업체들의 무기 수출액이 크게 증가한 영향입니다. 방산주는 지난 4월 이후 오름세가 주춤했지만 대다수 전문가는 수출 호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올해 국내 방산업체의 수출액은 약 2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전년 대비 48%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세계 각국의 갈등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자주국방력 강화가 필수가 된 상황에서 K방산 신드롬은 쉽게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11월 치러질 미 대선이 다시 한번 방산주의 상승 동력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당선 가능성이 커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나토 동맹국의 방위비 증액을 압박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동맹국의 방위 예산을 늘리라고 강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우리나라도 방위비 관련해 인상을 요구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전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국내 방위산업과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 조약을 체결하고 군사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도 국내 방산업체인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위협을 느낀 나토가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의 적극적인 군사협력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LIGNX-1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LIGNX-1은 여러 건의 대형 수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와 이라크의 중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체계 이-1001을 수출하기 위해 논의 중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도 1002 등 반공 무기체계를 수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루마니아와 K9 자주포 등 9억 2천만 달러어치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한국방위사업청과 전투기 KF-21에 장착되는 엔진 공급 계약 폴란드와 다연장포 천무를 수출하는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9월 진행되는 인적 분할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신설 지주회사와 존속 사업회사로 분할되어 방산사업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는 방산사업 집중도가 높아지면서 유럽 방산기업 주가 수준을 따라갈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방산주들의 주가도 급등하며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특히 LIGNX-1은 호재가 겹쳐서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LIGNX-1이 미국에서 유도로켓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국산 유도무기 첫 미국 수출을 향한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LIGNX-1은 현지 시각 12일 2.75인치 유도로켓 비공이 미국 하와이 해역에서 실시한 해외 비교시험 FCT 최종 시험 발사에서 6발 모두 표적을 명중시켰다고 밝혔습니다. FCT는 미국 국방부가 전 세계 동맹국 방산기업이 가진 기술을 평가해 미국이 추진하는 개발 획득 사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림팩 기간 이뤄진 이번 실사는 한미 해군이 수립한 무인화 기반 미래작전 개념의 실사 시나리오에 기반해 진행됐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통틀어 무인 표적, 공중무인기 탐지, 위성통신, 무인 수상정 탑재, 유도로켓 발사 등 모든 과정에 무인화 개념을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016년 국내 해병대에 전력화된 비공은 북한의 공기부양정 등을 타격하기 위해 차량에 탑재해 발사하는 무기체계로 개발되었습니다. LIGNX-1은 수출을 위해 소형 무인 수상정에 탑재 가능한 2.75인치 유도로켓용 발사대를 자체 개발했습니다. LIGNX-1은 이번 시험에서 쌓은 노하우를 활용해 앞으로 국내 무인 수상정의 임무작전 수행간 민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표준화, 모듈화 개발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특히 비공은 2019년 미국 FCT 프로그램 대상 무기체계로 지정된 뒤 이번 최종 시험까지 100% 명중률을 기록했습니다. 2019년 최초 진행된 FCT 1차 시험은 유도탄 성능 검증 위주로 진행됐고 2020년부터는 미군의 요구에 맞춘 소형 함정용 발사체계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FCT 2차 사업은 총 4단계로 나눠 한국과 미국 키웨스트, 샌디에고, 하와이에서 각각 이뤄졌습니다. 이번 마지막 FCT 사격 시험은 실제 림팩 훈련에서 진행하며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LIGNX-1은 이번 FCT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세계 최강 미국 해군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LIGNX-1은 이번 시험 발사의 성공적 마무리를 바탕으로 미국과의 수출 계약 체결에 주력하고 글로벌 시장 확대에도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작년 10월부터 미 해군과 소유제기 활동을 착수했고 미 해군이 검토 중인 무인화 운용 개념에 맞춰 사업화를 진행 중입니다. 실제 계약까지는 미 해군 소유제기 예산 확보, 계약 검증 등의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신익현 LIGNX-1 대표이사는 방위산업 불모지였던 나라에서 약 반세기 만에 미국의 유도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자주국방 실현과 K 방산의 성장을 향한 우리 정부와 군, 기관, 업계의 노력과 염원이 모아진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리사 프란체티 미국 해군 참모총장은 국산 유도로켓 비공이 미 해군 작전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 조선업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미 함정 유지 보수정비 사업에 우리 방산업체가 진출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프란체티 총장은 미 해군은 지난해 10월 무인 수상정에 한국산 유도무기를 탑재해 6개의 미사일 발사의 목표물을 성공적으로 타격했다며 당시 침몰시키는 시연을 통해 미 해군 최초의 완전한 무인체계 킬체인을 달성했다고 말했습니다. 미 해상체계사령부는 미 하와이 인근 해상에서 비공 FCT를 진행했습니다. 리사 프란체티 미국 해군 참모총장이 하와이 인근 해역에서 비공 FCT를 진행 중인 한국 상륙함 천자봉함을 방문해 한미가 공동으로 차세대 무기체계를 준비하고 훈련한다는 것은 양국의 매우 중요한 힘이라고 말하면서 더욱 주목됐는데요. 프란체티 총장은 올해 림팩에서의 비공 시험 발사는 무인 시스템을 해군 작전에 통합하는 또 다른 발전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미 함정 노후화가 가속화하면서 미 해군에서는 MRO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지에서 MRO 물량을 무방국에게 일부 넘겨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카를로스 델 토로 미국 해군 성장관은 이를 염두에 두고 한국 조선업체들을 둘러보았습니다. 프란체티 총장은 한미동맹과 세계 해양민주주의 네트워크의 자산으로서 한국 조선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하나오션이 필리 조선소를 인수하면서 한국 조선업체로는 처음으로 미국에 진출하게 됐고, 이는 해양 전략에 획기적인 이정표를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에 대한 신뢰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미국인데요. 또 최근 사무엘 파파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도 한국 핵잠수함 도입을 언급하며 그 신뢰를 입증했습니다. 사성 장군인 미국 인태 사령관은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작전 분석 결과 핵잠수함 도입에 믿음이 생긴다면 추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파파로 사령관은 림팩 9년을 계기로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동맹국이자 안보협력 파트너국으로서 한미 양국이 전력을 통합하고 방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을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군의 최고 위급 장성이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가능성을 거론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파파로 사령관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한 질문에는 미국은 일관되게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다며 핵협의 그룹을 통해 북한의 핵 이슈에 대한 전략적 방안을 찾기 위해 상시로 비밀리에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는 한미동맹은 견고하며 모든 전투계획은 글로벌 차원의 계획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이 시간이 갈수록 한국의 능력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이제는 미국에서도 한국에 신뢰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의존하려는 신호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해군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 규모 다국적 해상훈련인 2024년 환태평양 훈련 림팩에서 한국은 대규모 해군 전력을 이끌고 참여한 것은 물론이고 다국적 해군을 이끄는 부사령관의 지휘를 맡아 대한민국의 위상이 몰라보게 달라져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특히 이번 림팩에서 한국 해군이 미국 해군의 핵추진함 공모함 칼빈스노와 일본 해상자위대의 마야급 이지스 구축함 하구로함 등 연합해군 전력을 진두지휘하는 중책을 맡은 것은 놀라운 장면이었습니다. 1990년 림팩에 처음으로 정식 참가 기회를 얻었을 때만 해도 한국은 다른 나라 해군을 보고 배우는 입장이었지만 해가 갈수록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더니 이제 드디어 지휘 영역에 올라선 것인데요. 림팩에 참가한 지 34년 만에 이제 더 이상 하나의 훈련 참가국이 아니라 다국적 해군을 이끄는 주요 지휘국의 지휘로 올라선 것이기에 의미가 컸습니다. 우리 해군은 이번 림팩 참여의 목적으로 연합훈련, 한국방위산업의 홍보, 우방국 해군과의 교류 등 세 가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미국 해군이 주도하는 다국적 해양훈련 림팩은 미 우방국들이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지만 만남을 통해 각국의 해군력과 국력을 은근히 과시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전 세계 해군들이 한데 모여 교류하는 축제의장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우방국 해군과의 교류를 위해 지난 2일 한국의 차기 상륙함 천자봉함에서 함상 리셉션 행사를 개최했는데 한국의 이번 림팩 리셉션은 참가국들 사이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일단 이번 림팩에서 연합해군 구성군사 부사령관의 위치에 오른 한국의 문종화 림팩 전대장이 세뮤얼 파파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 등 고위 장성들을 맞이했는데요. 지난 2일 한국의 4,900톤급 차기 상륙함 천자봉함에서 열린 한국 함상 리셉션에는 미군의 사성 장군 4명이 한꺼번에 방문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면면을 보면 미국의 인도, 태평양 지역을 관할하는 세뮤얼 파파로 인태 사령관, 폴 라케모라 한미연합 사령관, 스티븐 클럽 미태평양 함대 사령관, 케빈 슈나이더 태평양 공군 사령관 등 그야말로 쟁쟁한 별들이 한국 상륙함을 찾았습니다. 일본을 비롯한 타국 함정들엔 사성 장군이 한두 명씩만 방문했는데 사성 장군이 4명이나 한국 함정을 찾았다는 걸 두고 그만큼 미군 측이 관심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미 해군 장성들이 연이어 한국의 리셉션에 참석했다는 입소문이 나자 인도, 싱가포르 등에서도 한국 함정을 타보자는 얘기가 돌았고 그로 인해 통상 리셉션에는 250에서 350명가량이 방문하는데 한국 리셉션에는 500여 명이 몰려 큰 인기를 모았다는 후문입니다. 일례로 한국 함상 리셉션을 찾아온 폴 라케모라 주한미군 사령관은 우리 측이 제작한 림팩 모자를 선물로 받자마자 자기 모자는 벗고 이후부터 한국 해군 모자를 쓰고 다녔습니다. 그만큼 한국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고 인도 구축함의 함장은 우리 율곡이 이함을 형제함이라면서 마스트에 태극기를 개양했습니다. 게다가 한국 해군은 캐나다 잠수함장을 만나 우리 잠수함의 우수성을 설명했습니다. 차기 캐나다 잠수함 수주에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담은 것이었습니다. 리셉션의 반응이 어찌나 좋았는지
함상 리셉션 이후 인도의 쉬바리칸 마스트에는 태극기가 개양돼 있을 정도입니다. 한국 이지수 구축함 율곡이 이함의 김봉진 함장이 인도 쉬바리칸 프라샨트 모아난 준장을 만났을 때 친분을 쌓으면서 인도 측에서 먼저 태극기를 개양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해군도 우위의 표현으로 인도 국기를 태극기와 함께 달았습니다. 인도는 이 과정에서 우리 해군의 형제국이란 표현까지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림팩을 통해 우방국을 비롯한 각국 해군 지휘관들과 교류를 높여가는 한편 한국은 림팩 리셉션의 하와이에 거주하는 생존 U-25 참전용사를 초청해서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 해군이 6월 25일 참전용사를 초대한 이유는 오늘날 한국이 이런 국력을 갖게 된 것도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였고, 이를 본 외국 해군들은 한국의 이런 면모를 높이 평가했다는 후문입니다. 한국은 올해 림팩에서 지휘부라고 할 수 있는 연합해군 구성군사 부사령관으로 진입했는데요. 반면 일본은 역대 림팩에서 미국의 고정 파트너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림팩을 총지휘하는 연합기동부대 사령관은 보통 미 3함대 사령관이 맡고 연합기동부대 차석사령관은 일본 해상자위대가 맡아왔습니다. 올해는 요코타가지시 해장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일본의 국력과 림팩 기여도 등을 종합한 배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 전쟁 포기 등이 포함된 평화헌법으로 인해 다국적군의 전투지휘를 담당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 역할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전투지휘는 연합기동부대 사령관과 그를 보좌하는 연합기동부대 부사령관 라인으로 이어지는데 부사령관은 직제상 일본 측이 맡는 차석사령관보다는 낮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해군은 한국이 2026년에는 연합해군 구성군 사령관으로 2028년에는 연합기동부대 부사령관이 될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군 안팎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목표라고들 얘기합니다. 더구나 한국은 올해 림팩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전력과 인력을 파견하는 등 림팩에 대한 기여도 역시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연합훈련 중이라는 와중에도 한국산 방산무기 전시회까지 열었습니다. 최근 한국산 무기에 대한 관심이 엄청난 가운데 각국의 실무자라고 할 수 있는 군인들을 상대로 전시회를 열어버린 겁니다. 그야말로 장사천재 한국이라는 명성에 걸맞는 행사로 보이는데요. 이번 훈련에 참가한 29개국 중 이지스 구축함이 동원된 나라는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등 4개국, 잠수함 참가 나라는 한국과 미국 등 2개국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이 함정 공개 행사 때 율곡이 이함과 충무공 이순신함을 공개한다고 하자 3,500여 명이 율곡이 이함과 충무공 이순신함을 찾았고 천자봉함에는 1,300여 명이 다녀갔을 정도로 폭발적 관심을 모았습니다. 우리 함정을 방문한 싱가포르 안보매체 소속의 한 기자는 SNS에서나 접했던 한국 함정에 오르게 돼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이었다. 내부가 굉장히 체계적이고 훌륭하게 꾸며졌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군은 국내 방산업체들과 협력해 지난 1일부터 3일 천자봉함 차량 갑판에서 방산 전시회를 열었는데요. 우리 해군은 이번 함상 리셉션을 통해 총 60조 원 규모로 12척 잠수함 건조를 추진 중인 캐나다 측에 우리 해군 잠수함의 우수성을 알리는 등 K방산 세일지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일본과 경쟁 중인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해군까지 도운 것인데요. 이번 림팩에서 잠수함을 참가시킨 나라는 한국과 미국뿐이라 한국의 잠수함은 각국 해군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번 방산 전시회에 참여한 한국 방산업체는 LIGNX1로 130mm 유도무기 비룡과 2.75인치 유도무기 비공 무인기와 무인수상정 해검의 모형 등을 전시했고 KAI는 고등운영기 T-50 모형을 그리고 HANA 시스템은 무인수상정 해령의 모형을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기대가 되는 것은 LIGNX1이 림팩 훈련 중에 2.75인치 유도로켓 비공에 대한 최종 성능 평가를 위해 실사격을 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관문인 최종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칠 경우 연내 수출 계약 성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계약이 성사되면 비공은 미국으로 수출된 최초의 국산 무기 체계가 되기에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미 해군은 소형 고속정을 주력 무기로 하는 후티 반군과 홍해에서 분쟁 강도가 높아지고 있어 비공과 같은 유도 무기에 대한 수요가 큰 상황입니다. 사실 비공은 미국과 함께 개발하던 무기 체계였습니다. 2000년대 초 미군은 다수의 대형 대함미사일을 갖추고 있었지만 소규모 보트를 이용해 직접 군함에 충돌하는 신종 테러 공격에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던 지름 2.75인치 로켓에 유도장치를 부착한 유도로켓을 공동 개발할 국가를 찾았는데 한국보다 적합한 국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2007년부터 한국의 LIG NEXT-1
국방과학연구소 등이 공동 개발을 시작했지만 미국은 2012년에 예산 문제로 중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사업을 계속 진행했고 결국 2018년부터 전력화한 것인데요. 비공은 이미 미 국방부의 무기 성능 평가 FCT에서 미국 평가단의 참관 아래 비행 사격, 시험을 비롯해 현장 실사 등 다수 검증 과정의 요구 조건을 모두 우수한 성적으로 충족했습니다. 무엇보다 비공은 차량에 탑재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는데요. 차량 한 대에 2개의 발사장치에서 최대 40발 발사가 가능하며 표적 탐지부터 전개, 발사까지 걸리는 시간이 1-20초 남짓밖에 안 될 정도로 빠릅니다. 더구나 비공은 지대함 미사일로 개발됐지만 최대 강점은 지대지, 함대함, 공대함, 공대지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비공의 로켓 한 발당 가격은 4천만 원 수준입니다. 록히드 마틴의 헬파이어 대비 3분의 1 수준이란 얘기입니다. 특히 이번 림팩 훈련에서 LIGN-X1의 성공적인 최종 성능 테스트를 위해 해군이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K방산의 미국 방산 시장 첫 진출이라는 이정표를 만들 수 있도록 자국 해군이 직접 나선 것입니다. 우리 해군은 국방부에게 보고하고 LIGN-X1이 실제 포탄을 탑재한 비공을 미국 하와이 현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해 실사격을 할 수 있도록 물 밑에서 LIGN-X1과 논의하며 함께 뛰었다는 후문입니다. 만약 이번 계약이 성사되면 한국 무기가 미 해군 무기고에 통합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인데요. 지난 12일 미 해군은 환태평양 훈련 2024 림팩 기간 중 무인수상정 탑재 비공의 실사격 최종 시험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한국이 만든 유도로켓 비공은 미국 국방부가 주관하는 해외 비교시험 최종 평가를 놀라운 점수로 통과했습니다. 국산 유도무기가 미 국방부 주관 해외 비교시험, 즉 FCT를 통과한 건 이번이 처음 있는 일로, 이에 따라 K방산 역사상 첫 완제품의 미국 수출이 부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공이 K방산의 새 역사를 쓴 것입니다. LIGN-X1의 2.75인치 유도로켓 비공은 지난 12일 미 국방부가 하와이 해역에서 실시한 FCT 최종 시험에서 표적을 모두 100% 명중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공 시험에 사용된 표적선이 공개되자 놀랍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표적선의 크기가 정말 작았기 때문입니다. 비공은 6발을 발사했는데 6발 모두 표적선에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6발째가 명중했을 때 표적선은 흔적조차 찾기 어려울 정도로 표적의 잔해까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정확도도 정확도지만 파괴력도 만만치 않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입니다. 비공은 지난 2019년 FCT 대상 무기체계로 지정된 이후 유도탄 성능 검증 위주의 1차 시험을 거쳐 총 4단계로 진행된 2차 시험까지 통과했고 이번 림팩 훈련 중 최종 시험, 즉 마지막 사격 테스트까지 모두 통과했습니다. 특히 이번 최종 테스트는 한국과 미국을 통틀어 무인표적 공중무인기 탐지위성 통신, 무인수상정, 탑재 유도로켓 발사 등 전 과정에 무인화 개념을 적용한 최초의 사례여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처럼 실사격 테스트까지 완벽하게 성공했지만 사실 비공 개발의 역사는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2016년 국내 해병대에 먼저 전력화된 비공은 북한의 공기부양정 등을 타격하기 위해 차량에 탑재해 발사하는 무기체계로 개발됐다가 LIGN-X1이 수출을 위해 소형 무인수상정에 탑재 가능한 2.75인치 유도로켓용 발사대를 자체 개발했습니다. FCT는 미국이 보유하지 않은 새로운 무기체계를 시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미 해군의 요구 난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유명한데요. LIGN-X1은 이번 FCT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세계 최강 미국 해군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켰는데 우리 군이 최전방에서 비공을 실제로 운용하고 있다는 점이 신뢰도 최고의 결정적 요소였다고 전합니다. LIGN-X1은 최종 시험 발사 통과 이후 미 FCT를 100% 명중 기록을 세우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에 대해 무한한 자긍심을 느낀다. 우리 군이 최전방에서 비공을 실제로 운용하고 있다는 점이 신뢰도 최고의 결정적 요소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외 비교시험 FCT는 미 국방부가 전 세계 동맹국 방산기업이 가진 우수기술을 평가해 미군이 추진하는 무기 개발 획득 사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되어 업계에 따르면 이번 시험 평가의 대성공은 우리 군과 관계기관이 큰 역할을 했다는 후문입니다. 한국은 일단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통해 미국이 요구하는 성능을 확보한 데 이어 한국 해군의 4.900톤급 상륙함 천자봉함이 비공 발사대와 함께 미군 무인수상정을 태평양의 미국 해역 한가운데로 이송하고 진수하는 등 민관군이 전폭적인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군과 방산업계가 팀코리아로 협력한 끝에 수출을 위한 최종 관문을 넘었다는 평가인데요.
시험 평가를 현장에서 지휘한 LIGNX-1은 방위산업 불모지였던 나라에서 반세기 만에 미국의 유도 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은 자주국방 실현과 K방산의 성장을 향한 정부와 군, 기관, 업계의 노력과 염원이 모인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LIGNX-1은 그동안 비공의 미국 수출을 노리고 방위사업청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함께 미국군 당국의 요구를 맞추기 위한 개발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비공은 사실 미국의 요구에 의해 개발되기 시작됐습니다. 미국은 특히 자국의 연안 경비 수요와 후티 반군 등의 소형 고속정 공격에 대응해야 했고 이를 위해 비공과 같은 유도무기가 절실했습니다. 미국은 연령상 탐색기와 패턴 매칭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유도로켓 기술을 개발하기로 하고 한국에 공동 개발 제안을 했습니다. 두 나라는 먼저 표적에 대한 영상을 다른 탐색기로 탐지한 후 이 영상을 유무선으로 로켓에 전달하고 로켓은 발사되어 중간 단계까지는 관성항법으로 날아가고 종말 단계에서는 먼저 입력한 영상을 이용하여 정확히 표적을 찾아 명중시키는 방식의 유도로켓을 개발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미국이 개발해서 손을 뗀 뒤에는 LIGNX-1이 단독으로 함정에 탑재할 수 있도록 2.75인치 유도로켓용 발사대를 자체 개발하고 미국 텍스트론사의 무인 수상정에 탑재해 발사할 수 있도록 체계를 통합했습니다. 2016년 한국 해병대에 처음으로 배치된 비공은 북한의 공기부양정 등을 타격하기 위한 지대함 미사일로 개발됐습니다. 이후에는 소형 함정을 타격하는 함대함 기능을 염두에 두고 추가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비공을 자세히 뜯어보면 머그컵보다 작은 직경 70mm의 내부 공간에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탐색기, 탄도, 유도 조종장치 등 각종 첨단 기술 장비가 들어있습니다. 또한 전자광학 적외선 장비가 탑재돼 주야간 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 비공과 유사한 무기 체계는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 7가지가 있는데 표적의 미사일이 맞을 때까지 계속 레이저로 조사를 해줘야 하는 유도 방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더구나 비공은 미국이 요구하는 품질과 가성비를 동시에 잡은 유도 무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발사된 탄이 표적에 맞도록 레이저로 유도할 필요 없이 발사 후 자동으로 표적을 추적하는 발사 후 망각형 방식은 비공과 동급인 유도 무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기술입니다. 대당 가격도 4천만 원으로 성능 면에서 비슷하다고 평가받는 로키드 마틴의 헬파이어 대비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공은 현재까지 4개국에 수출됐는데요. 더구나 한 번에 수백 발에서 수천 발씩 수출되는 무기이기 때문에 LIGNX-1 입장에서 비공은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캐시카우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성능이 뛰어나면서도 가격이 저렴한 비공이 매력적인 록금 무기체계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의 필요에 의해 개발을 시작했지만 이후 한국의 자체 개발로 업그레이드해왔고 이제 미국이 돈을 주고 사가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러니 비공의 마지막 FCT 사격 시험에서 리사 프란체티 미 해군 참모 총장이 직접 참관을 위해 헬기를 타고 천자봉함을 방문하는 등 큰 관심을 보인 것인데요. 프란체티 총장은 이날 비공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 림팩에서의 비공 시험 발사는 무인 시스템을 해군 작전에 통합하는 또 다른 발전을 의미한다. 미 해군은 이미 무인 수상정에 한국산 유도 무기를 탑재 6개의 미사일을 발사해 목표물을 성공적으로 타격한 바 있다. 당시 침몰시키는 시연을 통해 미 해군 최초의 완전한 무인 체계 킬체인을 달성했다. 또한 이번 림팩에서의 시험 결과는 미 국방부의 평가 자료와 고속해안 공격정의 공격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비공은 앞으로 미 해군 작전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리사 프란체티 미국 해군 참모총장은 시험 발사일 하루 전인 지난 11일 우리 해군의 천자봉함을 약 1시간 동안 방문했고 현장에서 비공 해외 비교 시험에 대한 브리핑도 받았습니다. 이후 비공의 완벽한 명중과 시험 통과 결과를 보고 난 뒤 이 같은 발언까지 해 비공의 미국 수출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졌다는 게 업계의 전망입니다. 한편 최근 미 함정의 노후화가 가속화되면서 미 해군에서는 MRO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이에 미국은 현지에서 MRO 물량을 우방국에게 일부 넘겨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카를로스 델토로 미국 해군성 장관이 지난 2월 방한해 국내 조선업체들을 둘러본 것 또한 이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프란체티 총장은 카를로스 장관이 새로운 해양 전략을 공개했고 한국 방문 기간 동안 미국에 가장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인 한국이 국제조선 산업을 계속 선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 바 있다. 한미동맹과 세계 해양 민주주의 네트워크의 자산으로서 한국 조선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나오션이 지난 6월 필리 조선소를 인수함으로써 한국 조선업체로는 처음으로 미국에 진출하게 됐고, 이는 해양 전략에 획기적인 이정표를 세웠다고 말해 비공에 대한 기대는 물론 나아가 하나오션의 필리 조선소 인수를 환영하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FCT 통과에 이어 미 해군 참모총장의 비공 극찬 발언까지 나오면서 LIG, NEXT일은 미국과의 수출 계약 체결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인데요. 하지만 실제 계약까지는 미 해군의 소유제기 절차와 예산 확보, 계약 검증 등의 단계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는 등 미국 내부의 정치적 불확실성도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비공의 본격적인 수출 협상은 내년 이후에는 성사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LIG, NEXT일에서 개발한 중형급 정찰형 무인 수상정 해검 플랫폼은 비공을 비롯한 다양한 임무 장비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LIG, NEXT일은 현재 중동 지역의 수출형 모델 제안 후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또한 미국 수출이 성사되는 그 순간 중동은 물론 미국의 동맹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비공뿐 아니라 LIG, NEXT일에 검증된 무기체계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K방산 수출에 또 다른 효자 품목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래 전장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레이저 무기는 만능이 아니지만 다른 무기로는 대체할 수 없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우선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빛의 속도로 목표물을 무력화시킬 수 있으며 에너지 집중도와 일정한 방향으로 직진하는 지향성이 남다릅니다. 또한 레이저는 나노미터의 크기로 미세 가공이 가능해 매우 정밀한 타격과 표적을 할 수 있는데 다표적 교전 및 신속한 재조준까지 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 독일, 이스라엘, 러시아, 중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치열한 레이저 무기 기술 경쟁을 펼치고 있는 중인데요. 선두를 달리고 있는 미국은 출력 50kW, 사거리 3에서 5km의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고 전력화를 추진 중으로 러시아는 탄도미사일 요격과 우주 궤도에 있는 위성 센서 파괴를 목적으로 초콜릿셀론이라는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한민국에서 세계 최초로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원을 올해 하반기부터 우리 군에 실전 배치된다는 소식이 들려와 세계 방산업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대한민국에서 스타워즈 같은 SF 영화처럼 레이저 광선을 무기로 사용하는 시대를 열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이저 무기는 특성상 빛의 속도인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발사돼 거의 동시에 여러 개의 표적을 연속 타격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우리 군의 실전 배치를 앞둔 레이저 무기는 20kW급 출력으로 드론 등 무인기를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내후년 전력화를 완료한다는 목표인데 앞서 우리 군 당국의 무기시험평가에서 3km 박 표적 30대를 모두 파괴해 국방부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방사청은 한국형 스타워즈 프로젝트 첫 번째 사업인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원의 양산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무기는 광섬유에서 생성한 레이저를 표적에 쏘아 맞춰 무력화하는 것으로 북한의 소형 무인기 등을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방사청 관계자는 영화처럼 육안으로 레이저 광선이 보이지는 않지만 적외선으로는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이는 기존 무기체계와 달리 실탄은 사용하지 않고 전기에너지로 적기체를 타격하는데요. 레이더로 탐색한 무인기의 궤적을 따라다니면서 레이저를 10초에서 20초가량 조사해 섭씨 700도 이상의 열 에너지를 가함으로써 표적 무인기 내부의 엔진이나 전자장비를 태우는 방식입니다. 특히나 전기만 공급되면 운용이 가능하고 1회 발사 시 소요 비용은 약 2,000원에 불과하는 등 전 세계 동종업계의 최저 수준으로 알려지면서 역시나 한국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 기술로 독자 개발한 레이저 무기는 탄약을 쓰는 기존 대공포와 달리 낙탄에 따른 피해 우려가 없어 도심에서도 사용이 수월합니다. 현재는 출력이 낮아 소형 무인기가 대상이지만 앞으로 출력을 키우면 항공기나 탄도미사일에도 대응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이렇듯 레이저 대공무기 사업은 2019년 8월부터 예산 871억 원이 투입돼 국방과학연구소가 체계 개발을 주관하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시제기업으로 참여했었습니다. 작년 4월 전투용 적합 판정이 내려졌고 지난달 방사청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양산 계약을 체결하는 등 앞으로 하나의 주력 상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외국에서 레이저 무기 기술을 개발 중인 사례는 많지만 정식으로 군에 실전 배치하는 건 이번이 대한민국이 처음이라 전 세계 방산업계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레이저 대공무기는 미국, 이스라엘 등에서도 실용화를 추진 중이며 앞서 영국이 고출력 레이저 무기 드래곤 파이어 사격 시험 성공 영상을 공개했지만 실전 배치는 아직입니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올해 말 레이저 대공 무기를 세계 최초로 전방진지와 서울 주요 빌딩에 배치해 북한 무인기에 대응할 전력으로 본격적으로 운용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앞으로 출력을 더 높이고 사거리를 더 늘리면 전투기와 군 정찰 위성은 물론 핵을 탑재한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대응할 수 있다는 게 방산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실제로 기술적 성숙도가 현재보다 월등히 높아지는 2030년대 이후에는 전쟁의 판도를 바꾸어 놓는 게임 체인저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방사청은 출력과 사거리가 향상된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이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 머지않아 대한민국의 또 다른 해외 수출 품목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레이저 무기는 군뿐만 아니라 공항, 항만, 발전소 등 국가 중요 시설에 대한 테러 방어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해외 수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레이저 무기의 핵심 문제는 출력을 높일수록 대응할 수 있는 표적의 범위가 증가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전차 미사일을 파괴하려면 100kW급 출력, 순항 미사일은 30kW급 출력, 전투기나 지상 표적 파괴를 위해서는 메가급 출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렇듯 출력이 클수록 그 위력이 증대되지만 고출력을 내려면 그만한 에너지가 소유되며 지속적인 발사를 위해서는 장비의 고열을 시키는 냉각장치 등도 필요한데요. 때문에 전체 시스템의 규모가 매우 커져야 하는데 현재 전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기술력으로도 이를 넘어서는 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공격과 방어에 필요한 무기체계는 매번 한계를 뛰어넘어 진보와 진화를 거듭해온 만큼 대한민국이 미래에 향상된 레이저 무기를 내놓아 전장의 판도를 바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도 우리나라가 레이저 대공무기 양산 계약을 체결하면서 세계 최초로 레이저 무기를 군에서 실전 배치하는 선도 국가가 된 것처럼 못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벌써부터 이를 바라보는 전 세계 방산업계의 분위기가 남다릅니다. 실제로 충남 태안 안흥 시험장에서 있었던 레이저 대공무기의 시험평가 실제 영상이 공개되자 그야말로 난리가 났는데요.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강철로 둘러싼 81mm 포탄의 불꽃이 일더니 순식간에 폭발합니다. 직경이 2배 가까이 되는 K9 자주포의 155mm 포탄도 5초를 견디지 못합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한국판 레이저 대공무기는 이번 시험평가에서 레이저를 30회 발사해 3km 밖에 있는 무인기 30대를 모두 맞춰 100% 명중률을 기록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고운 레이저를 집중 발사해 3km 밖에 드론이나 폭발물을 불태울 수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을 보고 전 세계 방산업계가 입을 다물지 못한 건 현존하는 다른 레이저 무기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레이저를 발사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레이저 무기의 강력한 출력으로 인해 무인기가 속수무책으로 폭발하는 등 그간 손을 쓸 수 없었던 소형 드론도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면서 모두들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우리 군이 야전에 배치하려는 대공 레이저 무기가 군집 드론까지 상대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성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방산 역사상 무기체계의 기술 수준에 따라 전쟁과 전투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폭 드론이 게임 체인저로 떠오르면서 덩달아 레이저 무기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커진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전부터 보출형 레이저를 활용해 미국, 영국, 중국, 이스라엘, 러시아를 중심으로 레이저 무기들이 본격적으로 개발되는 등 레이저 무기를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 국가가 레이저 무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건 무인기를 정확히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레이저 무기가 다른 무기와 달리 빛의 속도로 발사되기 때문에 미사일이나 드론들은 사실상 회피가 불가능하고 탄환이나 포탄처럼 포물선으로 날아가지 않고 직진성을 가지기에 정확성이 매우 좋습니다. 때문에 레이저 요격 무기는 실탄 기반 대공 무기와 달리 전력 공급만 충분하다면 빛의 속도로 다수의 표적을 연속적으로 정확하게 요격할 수 있어 미래 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무기 체계로 꼽힙니다. 특히나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무기의 적기 공급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레이저 무기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경우 기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아이언돔의 레이저 버전으로 차세대 대공 방어 체계인 아이언빔을 개발해 시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이언빔은 100kW의 고에너지 레이저 빔을 쏘아 로켓 포탄, 드론, 미사일을 요격하는 신개념 무기로 아이언돔이 차단하기 어려운 작은 근거리를 요격하도록 설계돼 차세대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대한민국이 레이저 대공 무기를 양산하면 아이언빔을 제치고 독보적인 반열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방산업계에 따르면 ADD는 2030년 이후부터는 레이저 대공 무기 블록 3 개발에 들어갈 예정으로 블록 1, 블록 2를 뛰어넘는 고출력을 갖게 될 블록 3는 중거리 드론 요격 능력뿐 아니라 미사일 요격에도 사용될 거라고 합니다. 특히나 해군의 전투함과 공군의 항공기에도 탑재될 수 있도록 만들어질 계획인데 블록 3는 100kW의 출력을 갖는 게 목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격면에서나 성능면에서나 아이언빔보다 앞으로 공개될 한국형 레이저 대공 무기가 여러모로 경쟁력이 높은데요. 레이저 무기 체계야말로 자주국방의 상징이자 진정한 게임 체인저의 핵심으로 떠올라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수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국은 대대적인 해군 훈련을 대만은 물론 한국 근처에서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과 가까운 산둥반도와 서해바다에서 재현되면서 우려를 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최근 미 국방부가 제시한 한반도 관련 반전 카드로 크게 놀란 모습입니다. 특히 서해바다에서 한국을 경고하듯 군사훈련을 하는 것이 중국의 마이너스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현재 중국이 한국 앞바다에서 훈련을 하려는 것과 왜 오히려 중국을 공경에 처하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중국은 자신들의 화력을 과시하고 동북아의 영향력을 키우는 것으로 노선을 잡은 듯합니다. 늘 해오던 군사훈련이라는 말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핑계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중국이 대만 해협에서 미국을 몰아내고 태평양 패권에 도전하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대만뿐만이 아니라 남중국해는 물론 남태평양까지 이제 미국과 상대하겠다는 것이죠. 최근 미국이 2차 대전 때 일본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자유를 안겨준 솔로몬 제도가 미국을 배신하고 중국과 군사안보 협정을 맺은 것은 오커스 연합의 미국과 호주에 매우 큰 충격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호주도 지금까지 미국의 텃밭이던 남태평양에서 안보에 대한 우려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만 바로 앞바다인 솔로몬 제도에 중국이 군사기지를 형성할 수 있어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일대에서 중국과 합동훈련을 진행한다는 폭탄 발표를 했는데 중국은 이번 훈련을 통해서 미국을 경계하면서 동시에 한국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관측됩니다. 황당한 것은 이번 러시아 주도 군사훈련에 인도가 참여하면서 미국 연대를 흔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시 이것은 인도가 러시아의 자원을 대대적으로 수입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해석되었습니다만 이렇게 러시아가 주도하는 군사훈련까지 참여해 인도 태평양 전략의 퀴드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있습니다. 인도는 중국을 경계할 목적으로 퀴드에 참여했으나 갑자기 중국 러시아와 군사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2018년에도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톡에서 훈련을 진행했고 규모는 30만 명 이상 병력이 참가할 정도로 매우 큰 규모의 훈련이 진행되었는데 이번에는 러시아가 접쟁 중이라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으나 인도까지 참여하기로 한 이번 훈련에 미국은 물론이고 다양한 국가들의 우려가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중국 입장에서는 항상 자신들과 관계가 좋지 않은 인도가 미국의 등을 돌린 형국이니 당장 대만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중국에 도움이 되는 상황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WSJ은 군사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중국은 이번 러시아 훈련을 통해서 자신들 아군이 많다라며 미국을 비롯한 동맹과 서방사회의 세력을 과시하고 힘을 드러내려고 애를 쓸 것이라 해석합니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인도까지 참여했으니 그러한 목표가 상당히 달성된 셈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제 대만뿐만 아니라 미군이 주둔하는 한국도 관리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죠. 중국은 최근 한국에 다양하게 압박을 가하면서 대만 못지않은 경고의 목소리를 내는데요. 또한 사드 배치 3분 원칙을 한국과 중국의 회담 결과에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한국이 사드 안 하기로 했다라며 외교적인 결례는 물론이고 아나무인식의 제멋대로 중국 외교부 발표를 하면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서해 앞바다에서 훈련까지 곁들이며 한국의 군사적인 위협을 더하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한국 반도체를 비롯해 사드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 북한과 연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러시아와 중국은 유엔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제재하지 않으며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한국을 다방면에서 압박하며 군사 위협의 수위를 높여가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이 중국말을 듣지 않는다면 이런 식의 군사 압박을 더욱 늘리겠다는 것이죠. 상황이 이러하자 일부 누리꾼들은 올게 왔다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중국의 움직임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 점령을 성공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한국을 노릴 수도 있다는 해석입니다. 중국은 한국에 여전히 한한령을 유지 중이며 동북공정을 지속하고 있는 국가이며 한국을 속국으로 치부하고 있는 국면이 지속되어 군사적 충돌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에서는 대만 침공 시에 한국이 투입되어 대만 방어를 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대만 공공방송에서는 여전히 대만전 발발 시에 미국은 물론 한국이 와서 지켜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한국 대부분의 여론은 절대 한국의 군대를 대만에 보내서는 안 된다는 의견입니다만, 중국에서는 미국이 주한미군을 동원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군도 파견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미국 VOA 등에서도 일본은 확실히 대만전에 파병이 되지만 한국은 현재 참전 가능성이 적다고 하면서도, 미국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한국이 대만전에 참전하기 원할 가능성이 크다고도 발언했습니다. 물론 한미 간에는 지금까지 이 훈련이 대부분은 대북방어용이며 딱히 중국을 겨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중국이 이렇게 나오자 다양한 군사 채널에선 오히려 중국이 훈련을 하다가 곤란하게 된다고 예상합니다. 우선 중국은 이번 러시아 사태 이후에 자신도 우크라같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으며, 그 때문에 중국의 파워를 과시하면서 펠로시 의장 방문 뒤에 훈련과 무력 시위를 더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 CNN 등에서는 중국의 무기 대부분이 러시아 베이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러시아 침공에서 러시아 무기들은 소위 뻥스펙으로 과장되고 부풀려진 군 자원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세계 2위의 러시아 군대라면 이미 우크라전을 끝냈어야 하지만 여전히 전쟁은 지속되고 있으며, 그것도 미국의 하이마스 같은 다연장 로켓포나 곡사포 등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서방에서 매우 결정적인 무기들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러시아가 전선에서 밀려나는 모습이 등장한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군사활동을 한국 근처에서 활발하게 전개하는 것은 이러한 약점이 노출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만과는 다르게 한국은 주한미군까지 주둔해서 좀 더 면밀하게 중국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전략 전술과 병참, 무기의 활용 등이 미군에 더 적나라하게 노출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급주에 미 국방부가 발표한 자료에 매우 큰 충격을 받은 상황이 등장했는데요. 미 국방부가 중국의 군사이동 경로와 배치를 이미 모두 파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군은 이를 뒤늦게 눈치를 챘으며 황급하게 중국군의 위치를 숨기려 했습니다. 게다가 중국이 전자전에서 패했다는 것을 이미 미국 국방부는 알고 있었다는 것에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아직 중국의 움직임을 비롯해서 레이더나 탐지 능력이 미국에 한참 미치지 못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번 우크라 전쟁에서 러시아 대공미사일인 S-300이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많은데, 중국 대부분의 레이더 장비가 러시아로부터 왔기에 중국은 이번에 미국의 힘을 제대로 느낀 것입니다. 자칫 미군이 주둔하는 한국을 잘못 건드렸다가 중국군의 정보만 대거 누출하게 되는 셈인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은 그 사이에 엄청난 국방력의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직접적인 군사 위협은 한국의 기본 국방백서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오는 양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부분 북한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중국의 실제적인 위협까지 포함하게 되므로 앞으로 국방비 증강은 물론이고 더욱더 군수물자, 생산과 고도화로 그 범위를 확대하게 되는 것이죠. 중국이 서해에서 군사적 위협을 가했을 때를 가정하며 현무미사일과 함정, F-35 운용 등을 논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이 현재 동북아에서 확장을 하려고 군사훈련을 강화하는 모습이 등장하나, 한국은 대만과 차원이 다르고 미군까지 주둔하기에 서해바다 훈련은 오히려 잘못 건드린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수적이긴 하나 중국의 위협은 오히려 한국 방산이 크게 성장할 기회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최근 CNN은 한국 방산이 전 세계 4위에 들 가능성을 집중 조명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한국 무기 수출액은 아직 세계 10위 수준이지만, CNN의 전문가들은 폴란드, 호주와의 무기 계약으로 한국이 K방산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미 방산 메이저리그에 진입했다고 진단하며 한국 무기가 가성비 뛰어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북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가 둘러싼 위치에서 전쟁 억지력을 위해 몸부림친다며, 한국의 무기들은 실제 미국 무기와 견주어 전혀 파워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극찬한 것입니다. 게다가 미국에서는 한국이 무기 생산 능력이 증가하는 것을 크게 반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현재 우크라만 무기를 지급하기도 허덕이며 국경인 폴란드에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수년간 지연되었는데, 이때 한국이 폴란드에 대거 무기를 공급할 계약을 맺어 미국이 짐을 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한국 인근에서 위협을 가해봤자 한국은 이미 전쟁 억지력을 갖춘 무기를 대량 보유 중이며, 오히려 한국을 자극해 더욱 물자를 생산해내면서 동북아의 린치핀으로 강하게 된다는 해석입니다. 이와 같이 중국은 한국에 이제 군사 위협까지 가하며 한미연합훈련을 경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한국을 군사적으로 자극하는 것은 결코 중국의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해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은 전 세계 최고의 성장률과 더불어 동시에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 한국의 방산이 끊임없는 러브콜을 받으며 다양한 국가들이 발주를 내고 있는 상황이며, 이를 경계해 최근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의 방산을 들이지 말자는 연설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에 K방산은 파죽지세입니다. 명실상부 25조 원의 오퍼를 넣은 폴란드를 통해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방산을 인정하게 되었으며, 전 세계 고위급군 관계자들이 한국의 나라와 방산을 참관하는 일도 생긴 상황인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에 우려되는 방산의 상황이 조명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최근 방한한 폴란드는 다소 충격적인 움직임을 보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폴란드 케이스 이전에 이와 유사하고 관련된 최근 인도 뉴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와 폴란드 모두로 인해 역시 자칫 큰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폴란드의 경우 자신의 무기를 한국이 사가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는데 무슨 일인지 보겠습니다. 우선 인도를 비롯해서 많은 국가들이 막상 한국에 황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데요. 인도 정부는 7조 원 규모의 잠수함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다양한 국가들 입찰을 독려했습니다. 이때 대우조선해양은 인도 국방부의 요청을 받고 해당 프로젝트를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독일의 티센크루프, 프랑스 나발 등 다수의 잠수함 강대국들의 입찰이 예상되었는데요. 그런데 인도의 잠수함 입찰은 시간이 지날수록 모두 나가 떨어지는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인도 정부가 요구하는 사안은 너무 까다롭고 납기도 타이트하다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인도는 자국 생산을 고집해 메이드 인 인디아로 해야 하며 비용을 크게 줄여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 하는 게 나은 사업이 되었고 결국 대우조선해양만 단독 입찰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인도네시아와의 잠수함 문제를 비롯해 내부적으로 인도 프로젝트를 검토 결과 역시 인도의 7조 원 잠수함 프로젝트를 했다가 잘못 족쇄가 된다는 결론을 내고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가다 대우인수한 한화 측은 3,000톤급 잠수함을 다시 인도 측에 제시하는 상황으로 바뀐 모양새입니다. 이러한 배경은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으나 인도 정부가 조건을 개선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아무도 인도 잠수함을 건조하려 하지 않으려 하자 무리한 사항을 일부 제거했다는 추측이 나옵니다. 또한 인도 방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러시아에서도 잠수함 오퍼를 다시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한화 측은 다시 인도에 장보고 3급 배치 2-3,000톤급 잠수함을 제안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K방산에서 인도는 자주포를 구매한 고객으로 한화와는 이미 연이 닿아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러한 인도의 7조 원짜리 잠수함 사업에 다소 의문을 표하는 의견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도는 처음부터 계속 인도에서 생산하고 관련 기술을 어느 정도 제공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한국과 방산을 하는 많은 국가에서 요구하는 바로 현지 생산 및 기술 이전입니다. 그러나 인도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매우 열악한 비즈니스 환경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인도 정부가 일부 조건을 철회했다고 하더라도 천문학적 금액이 들어가는 방산이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이 인도네시아의 뒤통수를 맞은 상황이 비슷하게 연출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결정적으로 금액이 크다 보면 자금 회수에 큰 문제가 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7조 원가량이다 보니 현재 다양한 방산을 버려놓은 한국 입장에서는 동시다발 문제가 생기면 안 됩니다. 물론 인도는 K9 자주포 주문시 관련 문제를 나타낸 바 없습니다만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가장 방산에서 중요한 것이 대금 회수라는 것은 인리 KF21에서 절실하게 드러난 바 있습니다. 특히 금주 폴란드로 불거진 사례가 다소 충격적인 내용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2. 폴란드가 내민 요청서. 폴란드 국방부는 부하 슈차크 국방장관을 위시로 한국과 다양한 협력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양국이 협력하는 방산의 범위가 워낙 광대해서 이에 대한 세부 협력 방안에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특히 다연장 로켓포의 천무인 화력 훈련에 참가해 하이마스를 대체할 방산으로 점검에 들어가며 현재 한국 방산 수출의 중심의 폴란드가 이제 1.2차 계약으로 접어들면서 더욱 신뢰가 두터워지는데요. 폴란드는 특히 다양한 국가들 중에 한국에 사실상 거의 올인하다시피 한 방산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유럽 국가들이 한국을 제끼고 결국에는 독일에 오퍼를 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만 유럽 역내 조달 원칙은 제 시간에 납품하지 못하는 국가들에게는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선 폴란드가 한국의 내민 요구서를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봐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기된 문제이긴 하지만 폴란드의 금융차관이 만만치 않은 문제라는 것이죠. 폴란드는 한국의 25조 원의 방산자금 상당 부분 약 70% 이상 차관을 지원해 달라고 했으며
이는 한국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1.2차 수출에 상당한 우려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폴란드가 한국에만 방산을 집중적으로 요청한 원인도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내는데요. 독일과 미국의 경우 폴란드의 금융 지원이나 다소 무리한 요구를 듣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이고, 한국의 경우 폴란드를 통해서 유럽에 진입할 절호의 찬스이니 이런 수출이 성립됐다는 겁니다. 물론 폴란드가 한국에 차관을 갚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차관을 통해서 방산 수출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폴란드의 이런 대출 요청은 부담이라는 이야기이죠. 게다가 최근 폴란드에서 결정적인 문제가 제기되며 폴란드 수출에 더욱 곤란함이 생기고 있다는데요. 일단 폴란드는 K 전차의 추가 물량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연말에 계약을 체결하겠고, 천무 도입에 이어서 내년 3차 계약에서는 현지에서 생산하겠다는 목표도 밝혔습니다. 폴란드는 국방지원기금을 통해서 계약을 완료하겠다며 강한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자금을 비롯해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된 게 아닌가 싶은데 다른 상황이 나왔죠. 지금까지 폴란드에서 자국의 무기를 가져가라는 소리는 거의 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만, 이번에 처음으로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조건에 더해서 폴란드 무기 체계를 수입하길 바란 겁니다. 폴란드에서는 계약이 3차까지 가고 많은 물량을 한국에서 수입하는데 절충무역이 되어야 하며, 폴란드의 대공방어 체계와 레이더, 박격포와 같은 방산품을 한국이 수입하길 원한다는 겁니다. 물론 방산은 절충 무역이 맞긴 합니다만 한국 입장에선 폴란드 방산 체계를 수입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살만한 무기가 없고 한국이 훨씬 그레이드가 높으며 미국 무기를 폴란드를 통해 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게다가 폴란드 현지 공장도 자신들이 만들지를 못해 결국 한국이 지어줘야 하는 상황으로 전해집니다. 보통 공장은 폴란드에서 어느 정도 가동이 되어야 접목이 되어 현지 생산이 의미가 있어지는데, 폴란드의 공장들은 너무 소규모와 기술 부족으로 한국이 통째로 공장을 세워줘야 하는 판입니다. 일부 군사 채널에서는 폴란드의 지나친 요구라며 상당한 부담이 될 거라는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뉴스가 나가자 누리꾼들은 기술 이전 및 현지 생산도 이뤄지는 대규모 방산인데 막대한 차관까지 제공하는 것이라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누리꾼은 기술과 인프라는 한번 넘어가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나오는데 여기서 자금까지 제때 못 받는 상황을 폴란드가 요구한다는 게 넌센스라는 입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이 이루어진다면 상대방이 호주와 같은 선진국의 자원부국이거나 아니면 규모를 작게 해서 이집트와 같이 다소 작은 규모의 방산이 체결되는 게 맞다는 겁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좋은 방산을 다 해주고 폴란드에 끌려다니게 될까 두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최근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다양한 국가들이 보이는 행보가 확대될 우려도 제기됩니다. 일각에선 한국이 미국 등에 비해서 여러 가지 카드가 부족하다 보니 이런 사태가 나오는 것일 수 있고, 유럽에서 한국을 경계하고 한국이 입지가 부족하니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호주를 비롯해서 다양한 국가에서처럼 핵심 시설만 건설해주고 막상 물량을 적게 생산해버린다면 추후 한국은 공장만 갖다 바치게 되는 격이라서 정확한 협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또한 루마니아를 비롯해서 유럽 시장이 넓어져가는 길목이라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란 지적도 나오는데, 폴란드가 유럽 생산의 허브가 되려면 이러한 문제를 애초에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지적인 겁니다. 물론 이러한 것은 폴란드가 자금을 제때만 갚아 나간다면 전혀 문제가 없는 이야기가 될 것이며, 폴란드는 최근 국방비를 국가 예산의 4%까지 늘리며 적극 비용을 배정하기로 했으므로 지나친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지만 여러 가지 상황도 한국이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국내 언론 등에 따르면 이러한 폴란드의 요구로 인해 협상의 난항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 역시 러시아 때문에 마음 급한 것은 이해가 가지만 자칫 이러다 우크라이나와 같이 거의 공짜에 가깝게 방산을 지원해달라는 꼴이 될 수 있기에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